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9년차 워킹맘입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직 20대인데 초등학생 엄마이죠. 요즘 TV에 보면 고등학생 엄마 아빠가 나오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했고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죠. 당시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학교도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답니다. 부모님이요? 글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줄곧 할머니와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만난다고 해서 알아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할머니께서도 엄마와 아빠도 찾지 않는 저를 보면 한숨을 참 많이도 쉬셨어요. 언젠가 잠결에 자식 새끼 버리고 간 연놈들 천벌을 받을 거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저는 두 분에게 버림을 받았던 모양이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두 사람의 몫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고 그랬기 때문에 저를 버린 두 사람이 한 번도 그립다거나 보고 싶다거나 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저의 어린 시절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냐고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제가 발랑 까졌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실제로도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고요. 그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울컥 치솟기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부모 복은 없지만 시댁 복은 있거든요. 남편도 저도 어린 나이에 생긴 아이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저를 아껴주고 딸처럼 여겨주셨거든요. 저도 알아요. 딸 같은 며느리 없고 아들 같은 사위 없다는 사실. 그래도 저는 정말 시댁에서 딸처럼 지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5년 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시는 동안 얼마나 저를 예뻐해 주셨는지 몰라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며느리는 드물지 않나 싶은데요. 하루는 남편이랑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주무시던 시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서 나오실 정도였죠. 그렇게 싸우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진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등을 토닥이시며 자기랑 자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는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괜찮다고 낮이 되면 남편을 호되게 혼내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 정도 되면 정말 저 시부모 복 있는 거 확실하죠. 이렇게 저를 예뻐해 주셨던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 집안은 한동안 정막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도 다정하거나 말씀이 많으신 편이 아니기는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하루에 말씀하시는 횟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더 줄어드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께서 혹여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태산처럼 했답니다. 그때 해외 발령으로 독일에 계시던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강아지를 키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출하기 꺼려하시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귀여운 진도믹스 2마리를 입양했답니다. 아직 한창 애기인 녀석들이었죠. 강아지가 오고 나서 시아버지께서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과 매일같이 산책을 나가시면서 밝아지신 모습에 저나 남편도 웃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평화를 찾아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평화롭던 순간도 금방이더군요. 겨우 안정을 되찾는가 싶었는데 바로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바로 작년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거든요. 시아버지의 재혼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아내의 추억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재혼하시고 1년, 그 시간은 저희 가족들에게는 통째로 도려내고 싶은 최악의 순간들이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만난 것은 강아지 운동장이었다고 해요.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하셨죠. 나이대도 비슷해서 서로 자주 어울렸고 알고 보니 집도 그리 멀지 않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하며 두 분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지셨죠.
좋아하는 감정까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두 분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여생을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셨거든요. 남은 가족들이요. 당연히 속으로는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상관없다는 반응이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시아버지의 결정을 축복했고요. 물론 시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방을 정리하면서 한동안 우울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시아버지의 결정을 환영했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아버지께서 인사를 시켜주신다며 집으로 데려오셨는데 첫눈에 저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뭐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첫인상이 좋지 못했어요. 저를 위아래로 보는 시선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그저 저는 제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는 거 아닌가 싶어 괜히 반성을 하고 있었을 정도였죠. 하여튼 처음 인사를 오신 날 시어머니께서는 혼자가 아니셨어요. 딸이라고 하면서 제 또래의 여자와 함께 오셨죠. 저보다 1살 많더군요. 시어머니께 자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성격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것인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시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며 살갑게 하는 것은 물론 남편에게도 오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왔죠. 물론 제게도 언니라고 부르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저희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것처럼 행동했답니다. 아빠,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나는 어느 방 써요?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를 안 해서 날 정해지고 하면 천천히 준비해야지. 방에 들어가는 가구는 전부 새 것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나 취향이 좀 섬세해서 아무거나 드리는 거 별론데. 당연히 네가 쓸 물건인데 네가 고르게 해주시겠지. 시누이는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고는 조잘조잘 신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갈 침대며 화장대며 구체적으로 어느 브랜드가 좋더라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남편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기만 했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내심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아들만 둘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인 제가 애교가 많은 성격이 아니라서 시누이가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워낙 야무지고 꼼꼼하니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집 구석구석 우리 둘째가 신경 쓰지 않는 곳이 없지. 우리 둘째만큼 딱 부러지게 하는 애가 어디 있나 싶어. 그렇군요. 어쩐지 집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니 둘째 며느님 솜씨군요. 별 말씀을요. 아버님께서 어수선한 것을 싫어하셔서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분위기로 늘 정돈했을 뿐이랍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시더니 저처럼 뭐든 잘하는 애를 본 적 없다고 어찌나 제 얼굴에 금칠을 하시는지 살짝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죠. 뭔가 일부러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기분이 좋으셔서 자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자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그리 좋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약간은 이상한 분위기에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시아버지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못 먹는 음식은 없는지 여쭤봤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로 채식을 위주로 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손님이 오는데 싶어서 나름 골고루 섞어 상을 차렸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몇 숟갈 뜨지도 않더니 한마디를 하더군요. 언니는 저희 오는 게 영 반갑지는 않으신가 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식탁을 보니까 알겠는데요. 뭐 단백질이라고는 겨우 이 갈비찜이 전부고 생선도 갈치조림 딸랑. 그래도 저랑 엄마가 초대받아서 왔는데 상차림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니한테는 시댁 식구가 생기는 거나 다름없는데 조촐해도 너무 조촐한 것 같아서요. 우리 엄마랑 날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왜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무시한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가족이 될 분들인데 그럴 리 없잖아요. 식사는 아버님께서 평소 저희가 먹는 대로 준비하면 된다고 하셔서 상을 차렸을 뿐이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가씨. 제 말에 신우이가 한마디 더 거들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말리시더니 저에게 음식이 다 맛있다고 솜씨가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살짝 굳은 시아버지의 표정을 흘기 보신 시어머니께서는 신우이가 고기 반찬을 좋아해서 한마디 한 것 같다며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며 제가 신우이와 시어머니 입맛을 몰랐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저랑 겨우 1살 차이인데 어리기는 뭐가 어린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까지 반찬 투정을 한다는 것이 어디 정상인가 싶기도 했고요. 참 곱게도 잘한 것 같다 살짝 부러운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제가 한 번도 반찬 투정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식사 시간은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를 겨우 수습해 마쳤답니다. 그 뒤로 두 분의 결혼 준비를 하며 저는 몇 번이나 인내심을 발휘해서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어요. 정말이지 손에 손톱 자각이 생길 정도로 주먹을 꼭 쥐고 참아야만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결혼식을 따로 하실 생각은 없으시며 그저 가족들끼리 조촐한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날짜에 맞춰 독일에 계시는 형님과 아주버님도 들어오기로 하셨고요. 그런데 가게를 예약하는 과정에서부터 트러블이 생겼어요. 저는 룸이 준비되어 있는 레스토랑이나 한정식이 어떠시냐고 권해드렸는데 신혜이가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치졸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가씨,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리고 치졸하다뇨. 우리 엄마 나이 들어 시집간다고 무시해요? 아니 성대한 결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파티하자고 했으면서 뭐? 레스토랑? 한정식? 어디서 그런 수준 떨어지는 곳들을 고르라고 내밀고 있어요. 언니, 진짜 우리가 그렇게 싫어요? 아가씨,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가족들 다 모인다고 해도 10여 명 정도 될 텐데 그런 인원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룸 준비되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선택했을 뿐이랍니다. 언니, 진짜 언니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못했죠? 지금 내 말의 포인트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말하세요. 뭔가 바라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자리 마련했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소리 지르고 사람 무시하는 말로 비양거리실 상황 아니지 않나요?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앞도 뒤도 없이 화를 내는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이 자리에 남편이나 시아버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스스로 생각하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가라앉혔죠. 만약 두 분이 계셨더라면 무슨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났을 테니까요. 시아버지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을 비꼬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제 말에 신우이는 끝까지 상대방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제가 무식한지 알겠다는 등의 인신공격을 퍼부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아니 있는 집 사람들이 더하다고 하더니 호텔에서 해도 될 걸 그게 그렇게 아깝냐고요. 내가 지금 룸이니 메뉴니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모녀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그런 싸구려 레스토랑이 아니라 적어도 5성급 호텔에서는 결혼식 파티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우선 아가씨처럼 앞도 뒤도 없이 소리 지르면 누구도 못 알아듣고요. 둘째, 제가 말씀드린 곳들은 싸구려 가게도 아니고 나름 오마카세가 가능한 곳으로 좀처럼 예약하기 힘든 곳이랍니다. 그나마 독일 형님께서 아시는 지인들이라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자리 만들 수 있다고 하셨던 것이고요. 셋째,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가씨가 원하는 수준의 호텔들은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날짜에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저의 구구절절한 대답에 신우이는 잠시 멈칫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신우이에게 어련히 제가 알아서 잘 준비했을 텐데 왜 끼어들어 소란이냐며 꾸짖으시더군요. 헛웃음이 났어요. 지금까지 못 본 척하며 가만히 계시다가 상황이 제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싶으니 나서서 신우이를 꾸짖는 것이 빤히 보였거든요. 저는 모르는 척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입을 다물었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랑 한 집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불안감이 점점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을 쪼르르 시아버지께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았죠. 결정적으로 크게 터진 것은 함께 가구를 보러 가면서 생겼어요. 저희 집은 3층짜리 단독 빌라였는데요. 2층과 3층은 각자 출입구가 있는 곳으로 1층에는 시아버지, 2층은 저희가 쓰고 있었답니다. 3층은 아예 독립적인 주방까지 있는 곳이라서 세를 주고 있었고요. 시누이는 1층에 방을 쓰기로 했는데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3층을 시누이가 쓰도록 해주면 안 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시아버지께서는 거절하셨죠. 그러자 시누이가 그럼 나가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신이 독채를 쓰게 해달라고 시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단호하게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신 가족들이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 역시 1층에 남는 방이 많은데 굳이 3층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거들었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빈정이 상한 시누이는 가구점에 가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가씨, 그 방에 이 정도 크기의 침대 들어가면 다른 것들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내 방이 그렇게 작다는 말씀이세요? 왜요? 아니 무슨 창고도 아니고 그런 작은 방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방은 아니죠, 아가씨. 그게 왜 작은 방이에요. 혼자 쓰시는 방으로는 충분하죠. 저희 층에서도 그 위치의 방이 큰 방이라 부부 침실로 쓰고 있는데요. 언니한테는 그 방이 감지덕지한 수준의 방일지 모르지만 난 아니라고요. 하긴 언니는 감사하게 써야죠. 제 수준이요? 아가씨, 자꾸 선을 넘으시는데요. 말 가려서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애가 져서 결혼했다면서요? 친정도 없는 고아라던데. 고아 주제에 이런 집에서 며느리로 살게 됐으면 감지덕지 아니에요? 언니 주제에 이런 집 며느리가 가당키나 하겠냐고요. 정말이지 이성이 끊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저는 함께 보고 있던 가구 카탈로그를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언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시누이를 노려봤어요. 둘째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니? 내가 어른으로 보이지 않니? 어디 어른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너 그렇게 배웠어? 가르쳐줄 사람도 없을 텐데 배우긴 어디서 배웠겠어. 엄마가 그랬잖아, 고아라고. 어머님, 아가씨, 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직 가족도 아닌데 적어도 선은 지켜주셔야죠. 제가 못 배웠다고요? 그래요. 저 배운 것이라고는 시집와서 시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제 태도를 욕하고 싶으시면 아버님께 가서 따지세요. 도대체 뭘 가르치셨냐고. 그리고 아가씨는 지금 무슨 로또 맞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로또라도 되냐고요. 아가씨도 빈손으로 오잖아요. 그냥 딸랑 몸만 들어오면서 뭘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드세요? 저는 참다 못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퍼붓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이었죠. 내뱉고 나서도 아차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상대방이 막 나간다고 해서 저까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말이죠. 두 사람은 잔뜩 굳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저는 에라이 모르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냥 가구점을 박차고 나왔죠. 당연히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있었고요. 시아버지께서 오늘 가구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제게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제가 했던 말을 구구절절 다 읊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느냐고 하셨죠. 심지어 이래서는 같이 못 산다고 으름장까지 놓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시누이는 벌써부터 이렇게 눈치 주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냐고 3층 세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무슨 모녀 사기단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고 싶지 않아 말을 아끼고 싶었지만 이때쯤 되니 제가 그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두 사람이 제게 했던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했죠. 저의 가정환경을 가지고 비아냥거렸다는 대목에서는 남편이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바로 씩씩거리면서 자리에 앉았죠. 제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난 시아버지께서는 한참을 눈을 감고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저나 남편은 알고 있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말이에요. 시아버지의 침묵이 이어지자 못 견딘 시누이가 시아버지를 애교스럽게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둘째야,
빈손으로 들어온다고 한 건 네 잘못이다. 그건 함께 살면서 따로 집을 얻을 것도 아니고 그냥 합가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야. 물론 그걸 너한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젠 내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니 해서는 안 된다. 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둘째가 시원시원하지. 그리고 명주, 너는 도대체 무엇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는 사람에게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별도 못하는 게야? 어디서 둘째한테 그따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당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째 친정 없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걸 명주한테 이야기해. 저는 그저 명주가 실수할까봐 싶어서 미리. 실수? 그따위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말을 내뱉은 것 말고 더 큰 잘못이 어디 있다고? 명주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말 둘째한테 했다가는 지금처럼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3층 세주는 문제는 더 이상 꺼내지 마라. 알겠어? 신의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얼굴로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특히 신의는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어진 것은 물론 제게 사과하라는 시아버지의 말에 기분 상한 티를 숨기지를 못했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게 사과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저 조심하겠다는 말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두 사람이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에 대한 시아버지의 믿음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죠. 그 뒤로는 의외로 두 사람은 순순히 하자는 대로 하는 편이었어요.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맞추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동했던 그 무례한 말투나 요구는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답니다. 사람이 늘었다고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키우던 강아지도 함께 들어오면서 3마리의 반려견이 집안 곳곳을 누비고 다녔죠. 남편은 어수선해진 집안 분위기가 좀처럼 적응되지 않는 눈치였지만 저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적응하지 않겠느냐고 하며 웃어 보였죠.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따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셨어요. 그이가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정말이지 둘째 솜씨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아버님이 예쁘게 봐주시는 거죠. 아직 서툰 것들이 많아요. 아니지. 밖에 일하랴 살림하랴 얼마나 바빠. 가게도 잘 된다며. 소푼샤 관리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이 큰 집 살림에 가게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인데 힘들기는요. 처음에는 방법도 요령도 몰라서 많이 헤맸는데 지금은 손에 익어서 힘든 일이 있지는 않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칭찬을 하는 시어머니 행동에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는 나름의 꿍꿍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제 얼굴에 금치를 그렇게 하고는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꺼내셨죠. 그동안은 안주인 자리가 공석이라 둘째가 다 했지만 이제는 내가 있잖아.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살림은 나한테 돌려주는 게 어때? 그럼 둘째는 육아랑 가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의 돌려준다라는 표현에 어이가 없기는 했지만 저는 방긋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대답했어요. 다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말이죠. 어머님 모르고 계셨구나. 저희 돈 관리는 전부 아버님이 하고 계세요. 저도 생활비 받아서 살림하고 있고요. 매주 가계부 써서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생활비를 받아 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살림을 그럼 둘째가 꾸리는 것이 아니라고? 네, 저희도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내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아버님께서 주시는 돈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썼는지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해왔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님께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가씨한테도요? 제가 놀라는 척하며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저는 아가씨도 직장인인데 생활비를 내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중얼거리기까지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살림을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어림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라면 시아버지와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어머니께서 저 대신 가계부를 써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며 급하게 자리를 벗어나셨답니다. 허둥거리며 가시는 뒷모습이 왜 이렇게나 쌤통인지 10년 묵은 채증까지는 아니지만 한 3년 정도 된 채끼가 가시는 기분이었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살림에 관해 그 뒤로는 따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가계부 쓰는 것에 대해 의논해 보셨냐고 물어볼까 싶기는 했지만 괜히 약 올리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그 와중에 제가 이상한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저희 집에는 안 쓰는 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곳에는 남편과 아주버님께서 받아온 각종 트로피들과 시아버지께서 수집하신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그 중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물건들도 보관되어 있었죠.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돈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어요. 하루는 아이들 현장학습이 있다고 하기에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려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그 방에서 시누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후다닥 뛰어가는 뒷모습만 보았지만 저는 시누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뭔가 이상한 기분에 저는 시누이가 나왔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고 둘러봤지만 달라진 것은 없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아끼시는 그림도 그대로였고 문을 열어본 흔적조차 없었죠. 저는 그냥 시누이가 잠이 안 와서 들어왔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그 괴상한 일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진 것을 찾을 수 없었던 저는 그냥 이 방을 보는 것을 좋아하나 보다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재혼하신 지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저는 시누이의 개념 없는 말에도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닌 척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려고 발버둥 치셨지만 큰 소득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앞으로는 아침 준비를 자신이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은 토스트와 시리얼이면 충분했고 시아버지께서는 야채 주스와 누룽지를 아침으로 드셨어요. 그래서 준비라고 할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께서 앞으로 시아버지의 아침은 자신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갑작스러운 통보라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제가 아침마다 바빠 보이는 것이 미안했다며 1층 가족들 아침은 자신이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니 못 이기는 저 넘겨드렸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재혼 6개월이 넘어가며 시아버지의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씩 다른 것이 보였어요. 워낙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점점 기침하는 횟수도 많아지시고 금방 피곤해하셨죠. 병원에서 딱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컨디션이 문제인가 보다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의 안색은 점점 나빠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다리가 부러진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크게 다친 것은 없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남편은 이왕 입원하신 거 제대로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말리시더라고요. 괜히 나중에 혼나지 말고 그 애가 싫다고 하는데 끝까지 하려는 건 뭐야? 오늘 보니까 체중도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기침을 자꾸 하시는 것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 자꾸 됐다고 하시니까 입원해 하려는 거죠. 아버지가 싫다고 하잖아. 그렇게 꼭 고집을 부려야겠어?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시아버지께 얼마나 혼이 나려고 그러느냐고 남편을 막아 세웠어요. 남편 역시 그런 시어머니께 상관없다고 말하며 정밀 검사를 의뢰하려고 했죠. 두 사람의 다투는 소리에 일어나신 시아버지께서는 무슨 별것도 아닌데 소란이냐고 딱 잘라 빨리 퇴원부터 하자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것 보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고는 저희를 바라보셨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한밤중에 큰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서 미친 듯이 기침을 하시더니 기절을 하셨다며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셨죠. 저와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 시아버지께 다가갔지만 온몸을 축 늘어뜨린 모습에 심장이 벌렁거렸죠.
남편은 시아버지를 큰 소리를 부르며 호흡은 하고 계신지 확인했어요. 몇 번 몸을 흔들자 희미한 소리를 내며 시아버지께서 정신을 차리셨죠. 남편은 바로 시아버지를 부축해 업고는 달려나갔고 저 역시 남편을 따라 내달리며 급하게 차 문을 열었어요. 혼이 나간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따라오는지 확인도 하지 못하고 그 길로 병원을 향해 운전했죠. 응급실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혼이 나간 상태로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시아버지께 큰 문제가 생기질 않길 기도했어요. 1시간 정도 흘렀나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병원으로 오더군요. 저는 왜 이 시간이 되어서야 나타났는지 울문투성이었지만 우선은 입을 꾹 다물고 얌전히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곧 의사 선생님께서 시아버지께서 VIP 병동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급하게 올라가 보니 병원 원장님께서 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초, 중, 고 동창이신 원장님께서 우선 경과를 봐야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원장님께서는 대성통곡하는 남편을 달래며 데리고 나가셨고 저는 벌벌 떨면서 시아버지의 손을 잡곤 이 모든 일이 거짓말이라고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였죠. 중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리더군요. 저는 무슨 꿍꿍인가 싶어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 살짝 열었어요. 소파에 앉은 모녀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무슨 뒤처리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조금만 더 늦었으면 눈치챘을 거야. 저 둘째 요주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확실한 게 한 거 맞지? 저 용감탱이 엄청 알부자라고 해서 엄마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호빵이면 공들인 시간이 아깝잖아. 당연하지. 현금 못 돌린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 영감 재산이 엄청 나더라고. 그 골방에 보석 봤어? 그거 알도 큼지막해서 돈도 되겠던데? 그나저나 엄마, 아빠 이대로 죽으면 강남 빌딩은 확실히 내 이름으로 돌리는 거 맞지? 다른 건 몰라도 그 강남 빌딩은 무조건 내 거야. 당연하지. 그것 때문에 늦게 왔잖아.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서 넣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벌벌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개소리를 짓거리는 모녀의 머리채를 단번에 다 잡아 뜯고 싶었죠. 왜 저 인간들 대화를 녹음할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폰을 밖에 두고 온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어요. 비틀거리며 시아버지께 다가간 저는 야인 시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왜 저런 인간들에게 속으셨냐고, 저런 짐승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어머님 아가씨 부른 제 입을 비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말이지 속에서 천불이 다 터질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분명히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한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억센 힘으로 쥐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급하게 제 입을 막는 시아버지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며 소리를 안으로 넘겼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불렀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시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셨죠. 밖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 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 쥐시고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파르르 떨리는 눈가를 보며 저 역시 이를 악물었죠. 그렇게 소란이던 두 사람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기더니 조용해졌어요. 나 아프다고 하는 것들 다 쇼였어. 친구랑 짜고 벌인 이야기지. 아마 지금 네 남편이랑 이야기하고 있을 게다. 좀 허접하지 않을까 했는데 잘 속아 넘어가더구나. 하긴 지들이 한 짓이 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것이 이상해서 따로 정밀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했죠. 너무 미세한 약이라 목숨에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대로 중독 증상이 이어지다 보면 갑자기 사지에 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를 의심하셨고 실제로 자신이 마실 야채 주스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려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걸 확인하셨으면서 어떻게 신고를 하지 않으실 수 있느냐고 외쳤죠. 그런 저를 달래시며 시아버지께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채 주스에 약물을 넣는 것을 시아버지께 들켰을 때 시어머니께서 올리브유라고 말하며 자신의 야채 주스에도 넣어서는 시아버지와 함께 마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도대체 얼마나 돈에 환장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싶었어요. 얼마 뒤 남편에게서 집이라는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집에 가서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처리했다는 서류들을 찾고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방금 들었던 대화와 그동안 제가 수상하게 생각했던 움직임이 떠오르면서 급하게 시아버지께 수지방에 있던 폐물들의 진위 여부도 가려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달라진 것이 없어서 몰랐는데 어쩌면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거기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며 또 한숨을 내쉬셨죠. 저는 가지고 들어온 폰으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남겨두신 그 보석들, 그것들이 다 모조품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뺀질나게 그 방을 드나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 당장 가서 확인부터 해봐. 가죽을 벗겨도 시원치 않은 것들.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 안 그래도 방금 서류 찾았어. 아버지 금고에 들어있더라. 유언장이랑 서류들이 있는데 아주 내용이 가관이야. 폐물들 확인하고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까 그것들 나오면 잘 붙들어놔. 남편은 유언장의 일부라고 하며 내용을 불러주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어요.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싶었죠. 전화를 끊고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왔어요. 제가 두 사람 어디 다녀오느냐고 물었더니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커피를 한 잔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우실 수 있느냐고 물었죠. 아직 의식 돌아오기 전이시라면서요. 그럼 돌아오실 때까지 물도 마시면 안 되고 화장실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의식이 돌아오실 줄 알고 미련하게. 그리고 의식을 찾을지 아니면 이대로 가실지 모른다면서요. 아가씨, 말 가려서 하세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라고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둘째, 너야말로 입 조심해. 누구한테 자꾸 소리를 높여? 내가 정말 참아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인데 너는 어떻게 툭하면 명주한테 소리를 높이니? 시누이라는 자각은 있어? 어디서 시댁 어려운 줄 모르고? 어머님, 지금 저를 꾸짖으실 상황은 아니잖아요. 입이면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줄 아세요? 아가씨가 왜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하는지 알겠네요. 제 말에 화가 난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오셔서는 제 뺨을 세게 내리치셨어요. 저는 설마 때리기는 하겠나 싶었는데 번쩍 눈앞에 별이 보이더군요. 이대로 맞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어요. 철썩하는 찰진 소리가 병실에 울리고 제가 반격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어머니께서는 소리를 지르며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고 했죠.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있던 시누이가 괴성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2대1의 몸싸움이 시작되었죠. 두 사람이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주먹에 맞으면서 저는 손을 뻗어 머리채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너무 아팠지만 그럴수록 머리채를 잡은 손에 더 힘을 주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당장 내 며느리한테서 손 떼지 못해? 언제 일어나셨는지 시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셔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마치 영상의 일지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두 사람의 행동은 그 자리에 멈췄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어색한 움직임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는 더듬거리며 입만 벌리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고는 당장 그 손 치우라며 연거푸 호통을 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뻐끔거리시다가 겨우 소리를 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셨죠. 시누이는 반대로 입을 꾹 다물고는 눈을 굴리며 도망가려고 했고요. 저는 급하게 문을 막아서면서 두 사람을 노려보았어요. 당신 의식 없다고 분명히... 왜? 의식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 멀쩡하게 자리에서 일어난 게 불만인가? 왜 그렇게 귀신 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비 넘겨서 너무 좋다 뭐 이런 말이죠.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문을 막아서는 저를 밀쳐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제가 끝까지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시누이는 제게 당장 의사를 불러와야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그런 시누이를 노려보며 저를 떼어내려는 힘에 버티고 있었죠. 곧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안도감이 들면서 팔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남편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리듯이 어딜 도망칠 생각이냐며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고 오라고 한 거 다 챙겨왔어? 감정은? 차 변호사님께서 처리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여기 박 변호사님하고 유언장 가져왔어요. 두 사람의 대화에 무언가 눈치챈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셨지만 이미 입구는 건장한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이렇게 자신을 막대해도 되는 것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누이는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사람을 가둬도 되는 것이냐고 외치더군요. 그 소리에 남편은 지금 당장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라며 맞받아치더군요. 두 사람은 입술을 깨물며 저와 남편을 노려보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직은 불편하신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소파에 앉으신 시아버지께서는 억지로 화를 눌러 참는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강아지 운동장에서부터였나?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접근했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접근이라뇨, 여보. 하긴 의도가 있든 없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 내 재산에 눈이 돌아가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데 말이야.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군. 금고 속에 있던 유언장은 가짜인데 말이야. 그걸 바꿔치기 한다고 고생했겠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원래부터 가짜가 들어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죠. 다 들통났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더 이상 숨길 의지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증거를 잡기 위해 가짜 유언장부터 만들어 준비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가족 중 그 누구도 그런 계획을 모르고 혼자서만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나한테 들키고 수습하려고 자기가 마시는 야채 주스에까지 약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오해한 건 아니까 착각할 뻔했지 뭐야. 참 독한 여자군. 당신이란 여자.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께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돈을 그렇게 모았으면서도 조금 떼주면 어떻냐고 그렇게 악착같이 손에 쥐고 있느냐는 말 같지도 않는 논리를 펴가며 이 모든 일은 시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했죠. 정신이 나간 것이 확실하구나 싶더군요. 곧 차 변호사님이 도착하시더니 역시나 예상했던 이야기를 꺼내셨죠.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폐물들의 60%가 모조품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말이죠. 보석까지 덜미가 잡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시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악다구니를 쓰던 시어머니께서 이혼해 줄 테니 깔끔하게 갈라서 자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 이대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 말이죠. 막말로 죽은 것도 아니잖아. 멀쩡히 살아있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 목숨에는 전혀 이상 없는 것 같고 결국엔 우리가 건진 거라곤 보석이 전부인데 그것도 돌려줄 테니까 깔끔하게 갈라서요. 그럼 될 거 아니야. 피해받은 것도 없으니 이대로 끝내자고. 어차피 당신들 손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치료비? 당신들 돈 많잖아. 병원에서 치료받아. 보석도 돌려준다니까? 그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피해 입히지 않았다며 지금 이렇게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범죄가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평범한 사고방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서는 기가 찬다는 얼굴을 하시곤 남편에게 마무리하라고 하시고는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곧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발버둥 치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가버렸죠. 남편은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나가서 정리하겠다고 했고요. 다시 조용해진 병실에 원장님께서 언짢은 얼굴을 하고 오셔서는 일이 마무리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치료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동안은 병원에서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하시며 제게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알려주셨죠.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시아버지께서는 혼자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지만 그 틈새로 숨을 참으며 우시는 시아버지의 소리를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답니다. 저희 집안의 사건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참 어이없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이야기였죠. 이혼 절차야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두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며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나온다고 맞고소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네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 생각에는 정말 아무도 손해본 것이 없다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기혼 여성분들 중에서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신경 쓰이고 어려운 것이 바로 동서끼리 잘 지내는 것이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 골치 아픈 동서를 두셨던 사연자분의 이야기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끝자락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고요. 사연에 빠지다를 가끔씩 틀어놓는 소소한 습관이자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의 일화를 사연으로 만들고 싶어서 오늘은 실천해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다른 큰 문제점 없었던 집, 바로 제 친정 집안이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빠가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아빠 뒷바라지를 하며 자식들을 키우셨고요. 전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꽤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줄 알았어요. 예쁜 옷들도 때마다 살 수 있었고 외식도 자주 하는 편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입이 아주 불안정했다는 의미죠. 단 10원 한 장도 못 건지고 적자를 보는 상황이 몇 달씩이나 이어지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한 달에 1,000만 원 단위로 돈이 벌리는 때도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아버지 사업이 적자였을 때가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전 위로 언니,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데요. 언니가 원래는 착하고 조용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불량 학생이 돼버렸어요. 이상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이성교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공부는 뒷전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잘하게 사고도 쳐서 학교에서는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렸고 그러자 부모님께서도 다 알게 되신 거예요. 언니가 학교 수업을 땡땡이 치는 것은 물론이고 학원비까지 몰래 빼돌렸다는 것을 아신 부모님께서는 기함하셨어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돈! 그거 다 우리 돈인 거 아니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할 때라고 이 철없는 거사. 엄마가 당신의 가슴을 치시며 하시는 발언을 듣고 나서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집안의 비밀을요. 저희 집은 금전적으로 전혀 여유롭지 않았고요. 오락가락하는 수입 때문에 늘 살얼음판이었고 일가 친척들에게서 다 한 번씩 돌아가며 돈을 빌려서 살고 있었죠. 그걸 다 알게 되자 충격이 컸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끝나가던 때였죠. 도저히 철부지처럼 지낼 수가 없어서 용돈이나마 아꼈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사치품이라고 판단이 되면 꼭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 부모님의 최고 효녀가 됐죠. 그러나 저랑은 다르게 언니와 남동생은 철이 들지 않았어요. 언니는 공부며 학교 생활에 흥미를 붙이지 못했고 자꾸 밖으로만 나돌았고요. 남동생은 미래에 대한 계획 따위 일절 세우지 않은 채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사는 녀석이었죠. 아빠의 사업, 그건 시작해선 안 되는 것이었네요. 저조차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당사자인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설상가상으로 엄마까지 점점 아빠의 생각에 동화되기 시작하셨어요. 1,000단위의 수입이 들어오는 일도 이제는 사라져갔어요. 늘 적자 행진이었죠. 그럼에도 사업장을 버리지 못하셨던 이유는 이러다가 한 방이 온다는 부모님의 근거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언니에게 어차피 그 머리로는 제대로 된 대학을 가기란 무리니까 그냥 대학 가지 말고 공장 들어가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들으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무 서글픈 게 보통 아닌가요? 하지만 저희 언닌 달랐죠. 대학 가라는 압박이 없어서 신이 난다며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창 시절을 헛되게 날려버렸습니다. 공장 들어가서 돈이나 벌어왔냐고요? 아니요. 돈을 벌어오진 않았고 별별 대출을 다 받아서 돈을 더 축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 내내 용돈이 없어서 늘 궁핍하게 살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언니란 인간은 장녀라는 책임감 하나 없이 너무나도 쉽게 대출받아서 돈을 쓰는 걸 보자 허무했네요. 그 와중에 부모님은 저한테 명문대 가라고 하셨어요. 명문대 가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이뤄지나요? 학원 하나, 아니 문제집 살 돈도 제대로 안 줘놓고 명문대를 바라시는 게 어이없었죠. 저한테 명문대 안 갈 거면 공장 들어가서 하루라도 빨리 돈 벌라고 하셨어요. 전 부모님께 말씀드렸었죠. 언니나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니는 어차피 저런 인간이고 이미 글렀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라 하셨어요. 언니가 진 빚들은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도 하셨고요. 황당한 건 그 빚들을 갚아야 할 사람으로 제가 지목됐다는 사실이었죠. 전 명문대를 결국 못 갔지만 준수한 수준의 대학은 갔습니다.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해가며 오만 난리를 친 끝에 간신히 대학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요. 끝내 아빠의 지긋지긋한 사업은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빚만 남긴 채 말이죠. 부모님 두 분 다 사지 멀쩡하셨으니 그때라도 다른 돈 되는 일을 찾아서 시작하셨으면 됐는데 몸이 힘든 일은 하기 싫다 하시더군요. 돈이 적게 벌리더라도 편한 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앞에서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 말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역시나 아주 어린 나이였던 올케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올케는 집안 사정이 무척 복잡해서 사실상 자기 가족들과 반쯤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올케가 너무 불쌍하고 측은해서 남동생은 마음을 주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두 사람을 반대했어요. 한 생명을 책임지기엔 두 사람이 아직 여러모로 미흡했고 올케는 자기 집안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가 저희 집 또한 코가 석자였으니까요. 그럼에도 혼전 임신 소식에 기함하셨던 부모님께서 결국 남동생과 올케를 받아주시고 마셨죠. 저희 집에서 올케도 같이 살면 되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는 게 부모님의 뜻이었는데 듣고 있던 저는 속이 탔어요. 부모님은 무능력하시지, 언니는 망난이지, 남동생은 대형 사고 쳤지, 너무 답답했네요. 평생 봐온 제 가족들이었지만 암만 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돈 한 푼 제대로 버는 사람이 없는데 마냥 낙천적이고 아무 생각 없는 가족들을 보면서 저만 미칠 지경이었죠. 정말이지 저만 친정 집안에서 이방인 같았어요. 일가 친척들은 전부 다 저희한테 돈을 뜯긴 전적들이 있어서 거의 연락들을 안 하고 지냈어요. 어디에 손을 뻗을 곳도 없어서 철저히 고립된 게 저희 가족이었죠. 게다가 이젠 올케까지 애 낳고 나서 올케가 육아라도 잘했으면 제가 비난은 안 했을 텐데요. 결국 시끄럽게 우는 아기를 봐주는 것도 기저귀 갈고 우유 먹여주는 것도 제 몫이 됐죠. 처음엔 돌아가면서 분담이었는데 점점 저한테 전가가 되더라고요. 목욕을 시키는 것도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제가 씻겼고요. 저라고 애를 낳아보길 했나요? 키워보길 했나요? 해본 적 없었지만 했던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제 한 몸 챙기기에도 사실 바쁜 처진데 조카까지 돌봐가면서 철없는 올케 교육까지 해가면서 가족들이 또 이상한 사고라도 치고 빚만 들어올까봐 신경 쓰고 감시해가면서 이렇게 지내려니까 미치겠더군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았어요. 거울 속에 저를 바라보면 얼굴이 퀭한 사람이 있었죠.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는데 잘도 이런 제 얼굴 보면서 누구 하나 괜찮아? 라고 물어봐 준 적 없다는 게 놀라웠어요. 문득 늦은 시각에 속이 답답해서 집 근처 편의점에 나가서 맥주 한 캔을 먹다가 많은 생각이 들었죠. 전 꿈이 있었거든요. 근사하게 제 능력 펼치면서 그거 뽐내고 인정받고 싶은 꿈이 항상 제 안엔 있었어요.
부모님을 위해 집안일 생각하며 근검절약하는 효녀가 되는 건 제 꿈이 아니었어요. 온 가족의 뒷바라지를 하며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람 따위는 되고 싶어 본 적도 없었고요. 이렇게 숨막히게 계속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새벽이 될 때까지 저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도 저를 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늦게 어딜 나갔냐고 찾는 사람도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죠. 울컥하더라고요. 의무와 희생은 제가 다 하는데 돌아오는 건 조금도 없는 상황. 제가 점차 까칠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언니가 명품백을 산 걸 알게 됐어요. 수십만 원대의 준 명품이 아니라 수백만 원대의 진짜 명품 브랜드를 샀더라고요. 고이고이 숨겼다가 저한테 들켰는데 그 돈 어디서 났냐고 추궁했더니 제 카드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제가 통장 개설하면서 함께 발급만 해두었던 체크카드가 있었거든요. 언니가 그걸 찾아내서 썼던 거예요. 저라고 어떻게 돈이 많았겠나요? 그러니까 그건 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비상금이었던 것이죠. 야금야금 소중하게 그러면서 처절하게 모았던 돈이었어요. 그 피눈물 나는 제 돈을 명품백 사는데 잘 보탰다면서 헤헤 웃는 언니를 보며 분노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언니의 뺨을 한 대 후려치고 말았죠. 언니는 이게 뺨을 맞을 일이냐면서 저한테 화를 냈고요. 저는 그 반성 없는 모습에 열이 받아서 언니와 치고 박으면서 싸워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남동생과 올케는 언니 편을 들어줬네요. 이미 가방을 샀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왜 감정적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냐며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부모님께서는 저를 꾸짖으셨어요. 남동생과 올케는 워낙 자기들이 제가 아닌 언니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니까 그쪽에 동질감을 느꼈고요. 잘난 것 하나 없이 능력 없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모든 게 잘 안 풀리는 언니의 입장이 불쌍하다면서 남동생과 올케는 제 앞에서 언니의 변호를 해줬네요. 제가 자기들 아기를 밤잠 설쳐가며 돌봐준 건 싹 다 잊었나 보더라고요. 그날 알았죠. 저의 지난 세월 그 모든 희생은 아무 의미 없었다는 것을요. 제 친정 식구들에게 저는 부려먹고 희생시키기 좋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노력하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집안에서 오직 저뿐이었고요. 끝까지 제가 잘못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족들 없이 살겠다고 선언했죠. 독립을 하면서 제가 다짐하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금전적인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것. 현실에 안주하며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쉽게 사는 방법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 마지막으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절대 집에 퍼질러져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네요. 아이는 천천히 낳아도 되니까 결코 조급함을 갖지 않겠다는 생각도 미리 가지고 있었고요. 제 스스로를 늘 채찍질하면서 비전 넘치게 미래지향적으로 살겠노라 하는 포부를 세웠어요. 어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향한 강박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고깃집 서빙 일을 하고 카페에서 매장 관리 일을 하는 동안 제가 서비스업에 걸맞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가 일명 자영업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만큼 한번 제 가게를 차려서 운영해보고 싶다는 도전 정신도 생겼고요. 하지만 젊음과 패기만 앞세워서 일을 그르칠 생각 따윈 없었기에 신중하게 일반 회사부터 다녔어요. 업무량이 많은 어느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별 거지 같은 사람들을 많이 겪고 그 밑에서 일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쌓여가는 통장 잔고만을 바라보며 참았죠. 참고로 저랑 비슷하게 입사했던 사람들은 죄다 저보다 먼저 퇴사했던 곳이었어요. 그만큼 버티기 힘든 곳이었지만 전 오로지 그곳이 돈 모으기 좋은 조건이라는 것 하나만 바라보고 인내를 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었네요. 꾸준히 돈을 모으며 생활비는 아꼈었고요. 또 쓸모없는 명목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는 저희 가족들이 자꾸만 저에게 손을 벌리면서 돈을 달라고 했었지만 얼굴에 철판 깔고 안 빌려줬어요. 빌려줘서 그 생활이 해결될 것 같았다면 제가 빌려줬겠죠. 아니, 받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돈을 줬을 거예요. 하지만 제 가족들, 제가 직접 평생을 겪어봤기에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차라리 돈이 진짜로 아예 없어야 그나마 정신을 차릴 사람들이란 것을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가족들에게는 제 연봉을 밝히지도 않았어요. 돈 달라고 연락 오면 저도 자취하고 생활하느라 이래저래 돈 들어가는 곳은 많은데 박봉에다가 회사 일도 힘들어서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둘러댔었죠. 지금에 와서 하는 소리지만 그때 제 마음이 정말로 편치 않았습니다. 생판 남도 아니고 제 가족들인데 수입을 속이고 힘들다고 한탄을 늘어놓는 게 최선이라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저를 서글프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표현해 본 적은 없었으나 늘 외롭고 심란하고 씁쓸했죠. 저는 고된 회사 생활의 마무리를 슬슬 준비하면서 제가 차릴 가게의 구상에 들어갔어요. 사실 맨 처음에는 카페를 생각하긴 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워낙 요리를 많이 해오기도 했고 자신감도 있어서 식당 쪽으로 생각을 틀었어요. 바쁘게 회사 다니는 자취생 중에서 저처럼 요리 많이 해먹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청년들이 주로 창업하는 메뉴를 찾아다니며 탐사에 나섰고 가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장님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예비 사장님께서 저에게 자기 지인을 소개시켜 주셨고 그 소개받은 지인이 현재 제 남편이 됐습니다. 처음에 그냥 아는 사이로 지냈을 때는 설마 연인 관계로 발전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남편은 집이 대단한 부자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재력이 받쳐줬고요. 대학 나와서 회사 다니다가 그만둔 뒤로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때마다 일감 받아 처리하며 푼돈을 버는 중이었어요. 푼돈만 벌어도 괜찮았던 것은 남편이 카페를 운영 중이었기 때문이겠지요. 테이크아웃 위주로 돌아가는 작은 카페 사장이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반 직장인들보다 조금 더 벌었죠. 저는 맨땅에 헤딩하는 도전 정신만 가득한 동수저 내지 흙수저 출신인 반면에 남편은 배경이 받쳐줘서 무난한 길을 어렵지 않게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금수저 수준의 사람이었단 거예요. 당연히 언감생심 남편을 넘보지도 않았건만 설마 그쪽에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댈 줄 세상에 누가 알았을까요? 당시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유동적으로 자기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제 일정에 자기가 무조건 다 맞춰줬어요. 저를 위해 이것저것 조건도 안 재고 돌진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점차 흔들렸죠. 꿈을 향해 독하게 이악 물고 달려나가는 저를 보며 남편도 느끼는 게 많았대요. 점점 더 저라는 사람이 궁금해졌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깊어졌다고 해줬었죠. 근데 오빠, 이런 소리에서 괜히 초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난 내가 오빠네 가족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오빠랑 연애하는 매 순간순간이 즐겁고 행복하면서도 함께하는 먼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어. 네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너 만나면서 내가 그런 것 하나도 고려 안 했을까 봐. 걱정하지 마. 너만 나랑 결혼하는 거 좋다고 해주면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오빠 지금 진심이야? 나 듣기 좋으라고 허세 부리는 거 아니고? 오빠한테 하나 있는 남동생은 나보다 훨씬 더 배경 좋은 여자친구 만나잖아. 그 두 사람은 오래 만났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까지 갈 것 같은데 여러모로 내가 금세 비교될 것 같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자연스럽게 내 조건이 못나 보이실 거고 너무 이해가 돼서 내가 오빠를 욕심내기가 힘드네. 넌 우리 아버지, 엄마랑 저녁 한번 먹어본 게 다잖아. 네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많이 틀린다면 어떻게 할래? 혹시 두 분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곤 상상도 못 해봤지. 왠지 너라면 그랬을 것 같네. 전 처음에 남편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저 듣기 좋으랍시고 거짓말을 섞고 있는 거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해줬던 말들은 정말 놀랍게도 진실이었답니다. 제 머릿속에선 무조건 연애면 모를까 결혼은 저를 장남에게 허락해주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던 시부모님께서 실상은 반대셨던 거예요. 생활력 강하고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침착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저의 면모를 두 분은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살짝 즉흥적인 기질이 있어서 계획을 바탕으로 행동하기보단 일단은 내지르고 나서 상황을 판단하고 수습하는 편인데요. 저는 차분하게 재고 따지고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드려보는 스타일이어서 시부모님께서 보시기엔 제가 남편의 짝으로 천생연분이라 여겨지셨대요.
전 몰랐지만 그간 남편을 통해서 제 얘기도 많이 전해 들으셨었고요. 의외로 쉽게 결혼을 허락받는 쪽으로 진행되니까 이대로 결혼을 정말 해도 될는지 고민도 됐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기대지 못할 뿐더러 기대기 싫어하는 모습을 알게 된 이후로 자기가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는 얘기를 한 순간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더군요. 저의 진심을 담아서 남편을 제 배우자로 아끼며 존중하고 사랑해주기로 결심을 한 후 결혼까지 갔어요. 이 과정에서 친정 식구들하고 설왕설래하는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으나 시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포용해 주시는 바람에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과 갈등 빚고 친정 식구들을 속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던데 전 어째 반대였네요. 저랑 맞지 않는 친정 식구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차지해 준 것 같아서 많이 기뻤고 또 고마웠어요. 하지만 완벽한 시댁이란 정말 어려운 것인가 보더라고요. 좋은 시부모님 만났더니 이상한 데서 장벽이 튀어나왔어요. 이제 제 동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서방님이라고 칭할게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서방님께서는 회사에 막 들어가서 일을 시작한 신입사원이었고요. 벌이는 잘 쳐줘봐야 보통인 수준이었죠. 그런데 서방님께서는 소위 요즘 스타일로 잘생기셨어요. 제 남편은 남자답게 다부진 인상인데 서방님께서는 곱상하고 선이 얇은 느낌의 미남이세요. 각각 친탁과 외탁을 뚜렷하게 한지라 형제간의 외모가 정말 안 닮았죠. 이런 서방님께서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별로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난한 4년제 대학 나온 이후로 단순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직장에 다녔고요. 연봉은 당시 최저 시급에 맞춘 금액을 받았었죠. 그런 직장은 오래 일을 해봤자 취업 시장에서는 물경력으로 쳐주기 때문에 장기 재직에 이점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다니면서 이직에는 관심도 없었고 자기 개발에도 흥미가 없었으며 딱히 미래 계획도 없이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 동서의 과거가 이랬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그렇게 유유자적한 태도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존재했는데 바로 집이 어느 정도 산다는 것 때문이었죠. 집안 재력이 받쳐주니까 열심히 살 의지도 이유도 없어서 대학 간판이나 따내고 백수 탈출하려고 아무데나 편한 곳에 취업한 거라고 동서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그랬었죠. 동서가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려요. 그런데 동서가 서방님이랑 한창 결혼 진행 중이었을 때 저한테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1살 차이면 거의 동갑이나 다름없죠. 그렇지 않아요? 언니도 괜히 손윗사람 대우받고 그러시는 거 멋쩍어서 싫으시죠? 그냥 앞으로는 저희는 허례의식 같은 거 따지지 말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언니도 제 이름 마음 편히 부르시면서 대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도 엄연히 동서지간인데 그리고 내가 성격이 워낙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려 지내고 이러는 거랑은 거리가 좀 있어서요.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볼 사이니까 그만큼 서로를 존중하면서 천천히 가까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전 그러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하시든가요. 근데 서비스업 일도 해보셨고 앞으로 장사도 하실 거라면서 본인이 내성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 깨는 것 같네요. 제가 싫으면 싫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정확히 말씀을 하시든가 그렇게 티를 내주시든가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그렇게 이상한 핑계 대시니까 제 입장이 살짝 우스워지잖아요. 아니면 형님 소리 듣고 싶었던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도 나았을 것 같고요. 안 그래요? 형님. 동서가 하는 소리를 듣고 어찌나 기가 막혔는지 전 할 말을 잃고 멍하게 있었네요. 동서의 성격이 워낙 거침없고 남 눈치 안 보는 스타일인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처럼 나오는 사람인 건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제가 윗사람이고 연상이라서 대우받고 싶다는 생각 따위 그땐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는 것 같아서 동서의 태도가 불쾌하게 느껴졌을 뿐이죠. 이런 사람이 제 동서로 결국 들어온다는 것에 한숨이 나왔었답니다. 되도록 깊이 엮이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던 것 같네요. 전 결혼하고 나서 꼬박 3년 뒤에 제 식당을 개업했어요. 꿈에 그리던 나의 가게라는 것이 너무 벅찰 만큼 소중해서 제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고요.
남편이 자기 카페를 오토로 돌리고선 제 식당 일을 전적으로 도와줬어요. 저 개업하고 나서 동서가 처음으로 놀러 왔을 때 저랑 남편이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었나 봐요.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제게 이런 말을 했었죠. 형님은 아직 아이 생각 없으세요? 아주버님이랑 너무 금슬이 좋아 보이시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게 희한해서요? 동서가 보기에도 내 일상이 너무 바빠 보이지 않아? 이제 막 내 일을 진짜로 시작해보려는 참이라서 아이 갖는 건 천천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 임신만 하면 어떻게든 출산까지 하게 돼 있어요. 낳아놓으면 애는 또 어떻게든 키우고 자라게 돼 있고요.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첫째 낳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언 드려본 거예요. 빈정거리는 말투에서 절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걸 제가 어떻게 조언이랍시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동서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임신했었고요. 임신한 거 알자마자 일은 그만뒀어요. 아이 낳고 집에서 육아나 하면서 지내는 게 자기는 최고일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퇴사를 했죠. 자기가 일찍 아이 낳고선 집에서 애 보며 산다고 해서 저도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일단 남의 인생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조금 껄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서요. 근데 동서가 제 가게에 처음 놀러와서 이세 가지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날린 이유로 얼마 안 지나서 저한테 카톡으로 또 그런 얘기를 보내온 거예요. 노산이 불러오는 위험성이라나 하는 인터넷 뉴스 기사 링크를 저한테 대뜸 전송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애 낳는 것보다 자기가 둘째 가져서 낳는 게 빠를까봐 걱정된다는 사족도 덧붙여왔어요. 정말 쓸데없는 오지랖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간은 동서가 싸가지 없게 굴어도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무시하면서 지냈지만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죠. 동서, 미안한데 동서나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 가게 운영하느라 워낙 바쁜 사람이라서 지금 아이 가질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는데 동서가 나한테 선 넘으면서 참견하는 게 썩 기분이 좋진 않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생각이 무척 짧았네요. 죄송해서 어쩌죠? 전 워낙 금전적으로 어려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님처럼 아등바등하면서 뭐라도 하나 해보려는 애쓰는 모습이 저한텐 없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웠나 봐요. 형님은 그렇게나 볼품없는 친정만 두지 않으셨어도 더 활활 날아다니셨을 분 같은데 늘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었네요. 부유한 편에 속한 친정을 둔 저랑은 인생의 출발점부터 다르셨으니까요. 동서는 별로 필요 없는 발언을 아무 때나 날리는 버릇이 있네.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지쳤나 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 본인 스스로를 추스르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내 사정에 참견까지 하진 않는 게 동서한테 이득일 것 같네. 알아들었지? 제가 차분하게 동서의 날뛰는 망아지 같은 기운을 눌러줬었죠. 동서는 대꾸도 제대로 못한 채 먼저 전화를 끊었었고요. 그 이후로 동서가 저를 마주치면 표정이 썩어 들어가더군요. 제 가게에 먼저 놀러오지도 않았고요. 바란 적도 없으니 잘 됐나 싶었네요. 몇 달이 지나서 시댁 식구들끼리 다 뭉쳐서 제 가게에 밥 먹으러 왔을 때 거기에 동서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때 한번 왔었고요. 그때도 동서랑은 별로 말도 안 나눴어요. 그냥 인사만 한 게 다였죠. 남편이 저한테 동서랑 싸웠냐고 그랬는데 전 그저 싸울 만한 건덕지도 없는 사이라고 딱 잘라 말했었습니다. 동서도 제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랐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단체 방문 이후로 다시 몇 달이 지났을 때 동서가 제 가게로 왔어요. 이번엔 서방님 시조카도 함께였죠. 세 식구가 왔던 거예요. 서방님은 그 이전에도 자기 친구들하고 두어 차례 따로 왔었기 때문에 전혀 놀라신 눈치가 아니었는데 동서는 모르고 있었나 봐요. 제 가게가 무척 잘 된다는 사실을요. 자리에 앉아서 계속 두리번거리며 다른 테이블들을 눈으로 살피고 표정이 되게 떨떠름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동서가 저한테 따로 이렇게 얘기했죠. 장사가 전보다 엄청 잘 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왔을 때만 해도 가게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입소문을 잘 탄 덕택이 커. 그리고 내 남편이 워낙 내조의 왕이잖아. 날 팍팍 지원해주면서 굳은 일 다 하고 집에선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모든 집안일을 자기가 다 해놓으니 내가 마음이 편해서 가게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해온 것 같아. 네? 아주버님께서요? 형님께 잘하시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아주버님께서는 생기신 거랑은 다르게 섬세하신 분인가 봐요? 동서가 무척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었죠. 전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과 반대로 서방님께서는 은근히 성깔 있고 다혈질이었거든요. 형제가 각각의 외모와는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서방님께선 아주 좋은 표현으로 상남자 같은 분이셨고 나쁘게 말하자면 가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네요. 저도 그런 인물인 줄 몰랐다가 차차 겪으면서 또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여러 일화들을 듣고 나서 서방님의 진면목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두었으니 동서가 제 남편의 다정다감한 면모에 놀랐던 것이죠. 어째서 형제가 그렇게 다른 것일까 궁금했을 테고요. 제가 그런 동서의 심리를 크게 건드렸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중요한 제사가 있어서 밤늦게 시댁에 다들 모인 날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저한테 슬쩍 시비를 걸더라고요. 말도 틱틱거리면서 해댔고요. 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께서 보셨던 모양이에요. 따로 저희 두 사람을 불러놓고 동서를 다그치셨어요. 손윗사람에게 예의 차리면서 행동하는 것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께 감사해서 속으로 감동을 하였고 옆에서 동서는 분하다는 듯이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네요. 그날 제사 다 마치고 각자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 주차장에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동서가 제 쪽으로 오더니 이런 말을 날렸습니다. 왜 자꾸 타고난 것 하나도 없는 게 기어올라서 내 계급에 맞추려고 하지? 태생이 못났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야지. 왜 신분 상승하려고 발악을 해대냐고. 짜증나네. 제가 직접 가게를 운영해보며 느낀 것은 세상엔 다채로운 미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사장으로서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었죠. 웬만한 기행에는 내성이 생겨 있었고 참는데 도가 터 있었기에 망정이었지. 안 그랬다면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을 거예요. 살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어본 게 처음이었네요. 동서는 코웃음을 치면서 몸을 휙 돌리더니 먼저 가버렸죠. 집에 가는 동안 남편이 저한테 동서랑 무슨 일 있었냐고 또 물어왔는데 전 웃음 섞인 한숨만 내쉬었네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란 심정으로 어쨌든 동서와 최대한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란 다짐을 재차 했었는데요. 사건은 그로부터 바로 얼마 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기어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말았는데요. 자기 친구랑 제 가게를 왔어요. 딱 봐도 동서랑 손발이 아주 잘 맞아 보이는 친구였고요. 명품 손가방 든 거나 비싼 운동하시는 것만 봐도 동서랑 스타일이 비슷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의 얼굴을 일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몇 번 봤었거든요. 하지만 그쪽은 저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헬스장에서는 고무줄로 머리 쫙 묶고 운동복만 입는 반면에 가게에서의 제 차림새는 완전히 딴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문을 하고 나서부터 동서랑 그 친구가 자꾸 키득키득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웃더라고요. 딱 봐도 별로 좋은 예감이 들지 않아서 애써 그쪽을 안 쳐다보려고 했죠. 메인 메뉴는 제가 직접 테이블에 갖다 줬는데 동서가 자기 친구를 소개해 왔어요. 인스타에서 그 친구가 엄청 잘 나간다고 어디 식당 다녀왔다고 글을 올리면 홍보 효과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협찬 요청도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 가게 글도 올려주겠다고 하길래 전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대답했었고요. 음료수도 무료로 제공했어요. 둘이서 중사이즈 시켰었는데 소자 가격으로 결제받았고 사이드 메뉴 시킨 건 아예 제외해줬네요. 동서가 덕분에 저렴하게 친구랑 잘 먹었다고 웃으면서 나가길래 제가 웬일이지? 철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순간만큼은 저도 흐뭇한 마음이 들었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고요. 그날 저녁에 동서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제 가게에서 늦은 점심을 먹은 이후로 계속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안 나았대요. 그래서 식은땀 흘리고 방바닥을 굴러다니다가 못 참아서 결국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미련하게 참고 있었냐고 얼른 병원 가서 치료받고 상태 좋아지면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간이 좀 맵게 나갔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덧붙였고요. 그날 밤 늦게 동서한테서 카톡이 왔는데 자기가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뭔 따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지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아픈 게 가라앉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였죠. 동서가 저한테 청구서를 보내왔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청구서인 거야, 동서? 저 배 아파서 죽을 뻔했던 거, 그때 마음고생하고 전전긍긍했던 것에 정신적 보상까지 다 받아야겠고요. 그날 이후로 매운 갈비찜 사진만 봐도 속이 쓰리고 식은땀이 줄줄 나는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 후유증도 걱정되고요. 넉넉하게 1,000만 원 형님께 받아놔야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1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1,000만 원이라고 말한 거 맞아? 네, 1,000만 원이요. 솔직히 저한텐 대단히 큰 돈은 아닌데요. 그냥 형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가늠하는 척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주세요. 황당무계한 청구서 내용을 다시 훑어보던 제가 피식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서방님도 알고 계시냐고요. 그랬더니 모르고 있지만 제가 말을 전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저희 선에서 깔끔하게 해결보기를 원한다고도 했고요. 전 이딴 사유로 1,000만 원은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용을 쓰고 기를 써서라도 형님 장사 망쳐놓을 건데요? 입소문으로 뜨셨으니까 이제 입소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들로 망하실 차례가 된 것 같네요. 인스타랑 동네 맘카페부터 제가 싹 다 작업 들어갈게요. 아, 동서. 내가 생각을 좀 해보고 연락 줄게. 그래도 되지? 네? 그 생각 너무 오래 하시진 마시고요. 기다려 드릴게요. 빠른 연락 부탁드려요. 동서는 그날 자기 카톡 프로필 메시지에다가 기어오를 때는 밟아줘야 제맛 이런 걸 적어놨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아니 무슨 중고등학생 일진 양아치인 줄 알았어요. 다 큰 어른이 그렇게 굴기엔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요? 하긴 가만 보니까 서방님께서 중학교 시절이었나 아무튼 학창시절에 날라리였다고 듣긴 했었죠. 나쁜 쪽으로 얼굴값 하는 녀석이었다며 시부모님께서도 혀를 차며 회상하셨으니까요. 어이없는 명목으로 보상을 운운하며 1,000만 원을 들먹거려? 자기한텐 대단한 금액 아니지만 받아내야겠다는 그 심보가 못됐고 인성이 덜 자랐단 생각밖엔 안 드네. 지금 동서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앞으론 더 힘들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서에게 역으로 돌려줘야겠다 싶었지요. 저는 가게 일이 손에 익은 이후로는 체력 관리를 위해 꾸준히 헬스장을 다녔는데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어느 날 어떤 남자 입에서 동서의 이름이 나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이름의 대상이 동서와 동명이인이 아닌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제 가게에 동서가 같이 왔던 친구 때문입니다. 바로 그 친구도 그 헬스장에 다녔으니까요. 동서의 이름을 입에 올린 남자와 그 친구가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연결이 확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남자가 동서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또 다른 남자에게 이런 내용을 떠드는 걸 엿들은 적이 있었어요. 남편 얼굴만 보고 결혼하는데 나랑 오래된 파트너야. 성질 장난 아니라서 아무 남자나 걔 감당 못한다. 그래서 난 걔랑 결혼 안 했지. 평생 감당할 자신 없어서. 이렇게 가끔 만나서 노는 게 훨씬 나아. 이제 나도 몇 달 뒤면 새 신랑 되는데 걔를 슬슬 정리는 해야겠고. 그런 말을 했었던 남자. 자기랑 놀아난다는 그의 파트너가 제 동서임을 저는 확신했어요. 헬스장에 가서 사흘 동안 죽진 끝에 그 남자를 만났죠. 길게 끌 것 없이 바로 동서 사진부터 보여줬어요. 이 사진 속 여자랑 바람난 거 알고 있어요. 에? 아닙니다. 뭘 잘못 알고 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러세요? 곧 결혼하시죠? 그럼 제가 그쪽 파혼부터 시켜드릴까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원하시는 게 뭔데요? 이 여자 제 동서예요. 전 그쪽 결혼 망칠 생각 없고요. 그냥 동서랑 한 가족으로서 손윗사람으로서 따끔하게 교육을 시켜주려는 것뿐이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랑 밀회를 가졌던 증거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그쪽은 놓아드릴게요. 사색이 된 그 남자가 저한테 증거들을 넘겨줬어요. 주로 카톡 내용이었죠. 동서가 그 남자한테 눈 감고 주둥이 내밀고 있는 사진들은 정말 천박했네요. 아이를 낳은 채로 네가 우리 애기 아빠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진 않고 내 유전자 받으면 다 예뻐 크크 이런 내용 보낸 것도 있었고요. 저는 자료를 정리한 후에 동서한테 나오라 그랬어요. 제 가게 근처의 스타벅스에서 만났네요. 동서가 한껏 으스대는 표정으로 나타나서는 자기가 커피를 쏘겠다고 하더군요. 1,000만 원 받을 생각에 신났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커피 말고 비싼 거 시켰습니다. 스타벅스에서 7,000원짜리 메뉴 시켜놓고 동서랑 마주 앉아서 본론에 들어갔죠. 동서, 우리 우선 각서 먼저 써볼까? 돈이 오가면 입을 다물겠다는 내용이야. 그렇게 말을 하며 저는 동서의 불륜 증거를 정리해서 인쇄한 것들을 모은 파일을 내밀었어요. 고개를 갸웃하며 파일 안을 살펴보던 동서가 금세 손을 떨었죠. 말도 안 돼. 이걸 대체 형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묻지 마. 딱 하나만 알려줄게. 네가 부른 비용의 2배. 난 2,000만 원 받아야겠어. 미쳤어요? 협박죄로 고소할 거예요. 2,000만 원을 뜯어내겠다니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일이에요. 진짜 황당하네. 동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외치길래 저는 파일에 든 어느 종이를 앞으로 빼서 동서에게 내밀었어요. 거기엔 동서가 그 남자한테 보낸 카톡 내용이 있었죠. 그년 역시 별거 아니더라. 크크크. 배 아픈 척 연기하면서 보상 요구하니까 꼬리 내렸음. 1,000만 원 받으면 그걸로 호텔에 밥 먹으러 갈 거임. 내 위장은 튼튼하니까. 너 정말 유치하고 저급하다. 나이 먹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언제까지 일진놀이 하면서 살 거야? 네 친정 식구들한테는 안 부끄럽니? 아, 너 친정 언니가 쇼핑몰 운영한다 그랬지? 인스타에서도 잘 나가던데. 내가 네 소식 좀 쇼핑몰이랑 인스타에 공개해줘야겠네. 네 소문 좀 내야겠어. 사이트가 어디야? 말해줄래? 아니면 내가 알아낼까? 안색이 파리해진 동서가 아무 대꾸도 못하고선 입술만 덜덜 떨어댔고 저는 조용한 일침을 이어갔어요. 왜? 벌써 겁먹었어? 아이 낳아놓고도 세상이 무서운 줄 몰랐던 거야? 너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야 애들 괴롭히고 패고 다녀도 별탈 없었겠지.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고 지금이랑 사회 분위기도 달랐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너 옛날처럼 까불고 다녔다간 그대로 골로 가는 거야. 네 애가 커서 네 행적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 나한테 이딴 유치한 수작 부렸던 거 네 애가 알게 되면 행복하겠다. 자기 낳고도 다른 남자랑 놀아난 거 알면 애가 좋아하겠다. 그치?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애한테 그러지 말아주세요. 애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럼 난 잘못이 있었니? 넌 나한테 왜 그랬니? 차갑게 가라앉은 저의 눈빛을 보곤 시선을 내리깐 동서가 잠시 후에 코를 훌쩍거리더니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제 힘으로 열심히 앞만 보며 나아가고 가족백이 있기는커녕 가족과 척을 진 사람인데도 멀쩡히 결혼하고 사회생활하는 게 보기 싫었대요. 장사 같은 걸 성공시키는 것도 얄미웠고 부부관계 너무 사이좋은 것도 꼴보기 싫었다네요. 자기는 아이 낳고 후유증으로 몸이 다 쑤셨고 힘들었는데 출산 전이라서 몸의 태가 멀쩡하게 좋은 저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대요. 전 제가 그 위치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장사 하나만을 보고 매진했었는지 굳이 동서한테 설명해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피곤함을 이겨내고 헬스장 다니면서 체력 관리하고 몸매 가꾸는 제 노력을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말해준다고 한들 저를 향한 동서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워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또한 저 역시도 동서랑 가짜 화해를 하며 잘 지내고 싶은 마음 따위는 없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했죠. 이체한도 얼마야? 오늘 다 못 보낼 거면 내일까지 2번에 걸쳐서 입금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야 서로 신용을 지키지.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입 막는데 2,000만 원이야. 그걸로 가정의 평화도 애 동심도 지킬 수 있어. 합리적이지? 전 동서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각서의 내용을 쓰기 시작했죠. 저를 바라보던 동서의 기죽은 눈빛, 그건 제대로 잘못 걸렸음을 알고 후회하는 기색이었어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나 스스로의 연민에 취해 성질 더러운 동서 같은 사람 따위가 원치 않게 어렸을 때부터 정신력이 단련된 저를 이겨낼 수 없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였네요. 전 진짜로 동서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자금 사정에 타격이 있었는지 동서가 주기적으로 하는 쇼핑도 안 다니고 심지어는 중고나라에다가 자기 물품 판매를 올리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서방님이 신기해하는 소리를 들었었네요. 서방님께는 마음 같아선 동서의 바람을 귀띔해주고 싶었으나 결국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입을 다물겠다는 각서를 쓴 탓도 있었지만요. 서방님의 다혈질 성격으로 동서가 얼마나 일상에서 마음고생을 자잘하게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앞으로 바람 피울 생각 일절 없이 아이한테 충실하겠다고 약속도 했었고요. 바람났던 그 남자 역시도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으니 어쨌든 조용히 정리가 된 셈이었네요. 사이좋고 친밀한 동서지간이라는 건 앞으로 가망없이 사라져버렸으나 아쉽진 않아요. 동서의 헛소리를 더 이상 안 듣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후련한지 모른답니다. 2천만 원은 동서의 아이, 제 시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때부터 선물이든 뭐든 해줘서 천천히 그렇게 써갈 예정이에요.